전쟁과 전쟁 사이 한 지도자는 이 기간 동안 200척의 전함을 만들어서 유럽 문명의 뿌리가 된 그리스 아테네 문명을 지켜냈고, 다른 한 지도자는 정파간 정쟁의 와중에서 시간만 허비하다가 자신은 씻지 못할 굴욕을 당했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위기 극복의 두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게 되는지, 조선 또한 명나라를 넘보고 있는 신흥강국 금나라의 말발굽에 무참하게 짓밟힐, 나라가 멸망당할 백적간도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물과 흙을 바치라는 페르시아의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사신을 죽여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명나라와 나라의 명운을 걸고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청나라 입장에서 오로지 명나라만 섬기겠다고 뻣뻣하게 나오는 조선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전쟁이 끝났다고 저절로 평화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란의 위험 앞에서 나라를 구한 위기 극복 성공의 리더십과, 그리고 나라를 망친 위기 극복 실패의 리더십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임금은 우유부단하게 우물쭈물, 신하들은 명분 싸움에 티격태격, 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갈팡질팡, 꿩 먹고 알 먹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모든 것을 걸고 내리는 결단,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 국난 극복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결단력입니다. 인터벨룸, 전쟁과 전쟁 사이.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첫 번째 포성이 울리기 훨씬 전 조용한 시기에 결정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인터벨룸, 즉 전쟁과 전쟁 사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의 아테네에 10년간의 인터벨룸이 있었고, 조선 왕조에도 전쟁과 전쟁 사이 9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지도자에게 운명적으로 9년과 10년이라는 아주 비슷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지도자는 이 기간 동안 200척의 전함을 만들어서 유럽 문명의 뿌리가 된 그리스 아테네 문명을 지켜냈고, 다른 한 지도자는 정파간 정쟁의 와중에서 시간만 허비하다가 자신은 씻지 못할 굴욕을 당했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로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와 조선 왕조 인조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위기 극복의 두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게 되는지, 이것이 궁금하신 분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유사성, 백척간도의 아테네와 조선에 관하여. 아테네와 조선은 2000년이 넘는 시간차,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나라였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아테네는 1100 크기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침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백척간도의 위험 앞에 놓여 있었고, 조선 또한 명나라를 넘보고 있는 신흥강국 금나라의 말발굽에 무참하게 짓밟힐, 나라가 멸망당할 백적간도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 여부는 이웃한 강대국의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왕중의 왕, 만국의 왕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정벌은 그러한 그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였습니다.
특히 그는 구테타로 집권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입증하려면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진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이었던 그는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우여곡절 끝에 황제에 즉위해야 했지만 4명의 베일러, 즉 나라를 다스리는 4명의 부족장, 왕자들 중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단 지도체제였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황제로서의 권위를 세우려면 무엇인가 앞에 내세울 만한 새로운 업적이 꼭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명나라의 산야관을 점령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은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두 나라, 고대의 아테네와 근대의 조선 왕조는 이웃한 강대국에게 침공할 명분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상대로 일으켰던 이오니아 반란에 20척이라는 적지 않은 함대와 지원군을 파병한 적이 있었고, 조선은 청나라와 맞서 싸우는 명나라에 1만 3천 명의 지원군을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 두 나라는 미리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아테네는 물과 흙을 바치라는 페르시아의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사신을 죽여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바리아, 즉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페르시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강대국 페르시아에게 침공의 빌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은 청나라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청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명나라도 사진을 보냈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마침 청나라를 방문 중이던 조선의 두 관리는 홍타이지의 즉위식에 억지로 끌려갔지만 끝까지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의 황제를 배신하고 오랑캐 나라인 청의 황제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명나라와 나라의 명운을 걸고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청나라 입장에서 오로지 명나라만 섬기겠다고 뻣뻣하게 나오는 조선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터벨룸, 전쟁과 전쟁 사이에 관하여. 인터벨룸이라는 영어 단어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흔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20년 기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39년까지의 기간을 말할 때 흔히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결국 또 다른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패전국 독일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때마침 세계를 덮친 대공황 속에서 과도한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서 독일 경제는 파탄이 나버렸고 독일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틈새를 히틀러가 파고들었습니다. 독일의 영광을 되찾아 주겠다고 외치는 그에게 독일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누구도 히틀러의 광기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설사 알아챘다 하더라도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대가는 또 한 번, 그리고 더욱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한 번의 전쟁이 끝났다고 저절로 평화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뒷마무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발한 전쟁은 더욱 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 외의 1차 침공운이 물러난 것이 1593년이니까 4년의 인터벨룸이 있었던 셈이지요. 이 기간 동안 선조가 이끄는 조정은 갈팡질팡했으며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화회담으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다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훈련에 힘쓰고 또 군비를 확충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피난민을 보살피고 산업을 장려하는 등 민생의 안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원균의 모함으로 인해서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의 군영에는 9,914석에 달하는 여분의 군량미와 그리고 4,000건의 화약, 또 300문의 화포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전쟁 대비에 노심초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선조는 무능하고 무책임했으나 조선에는 서해 유성룡같이 불편부당한 충신도 있었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왜군에 대항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의병과 승병들이었지요. 이리해서 왜군은 패해서 도망갔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300년간 조선을 감히 넘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우리가 살펴보게 될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과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 사이의 9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에도 10년의 인터벨럼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1차 침공과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던 480년의 2차 침공 사이의 10년 기간입니다. 조선 왕조가 겪었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고대의 아테네가 겪었던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200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과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적 차이를 넘어 이 두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란의 위험 앞에서 나라를 구한 위기 극복 성공의 리더십과 그리고 나라를 망친 위기 극복 실패의 리더십을 적나라하게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신부터 다른 두 지도자, 조선의 인조와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에 관하여 인조는 어쩌다 얼떨결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선조 임금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선조와 후공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그러니 서자의 아들이었던 그는 왕이 될 꿈도 꾸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말입니다. 왕족의 일원으로 적당하게 채통을 지키면서 호의호식하고 또 적당히 생을 즐기면 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광해군을 몰아내려는 서인들의 등에 업혀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망도 꿈도 비전도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용기와 결단성이 부족했던 그는 신하들을 휘어잡지 못하고 자신을 왕자에 앉혀준 서인 세력들에게 휘둘렸습니다. 반면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서민가정, 그것도 이민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차별이 엄연하던 시절이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일찍이 20살도 채 되기 전에 반페르시아의 선봉에 서기로 작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야망이 특별히 남달랐던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물쭈물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견지명의 지도자와 미래에 눈감은 지도자에 관하여 조선 왕조의 인조와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국제 정세를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인조는 청나라의 부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명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명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명나라의 숭정제가 이자성의 반란군에 몰려서 자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도 사실상 멸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조는 상복을 입고 슬퍼하면서 사실상 망해버린 명나라의 조문사절을 파견했다고 하니까요. 당시 조선조정은 자신들이 몰아난 선왕 광해군의 명청 중립외교를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배은망덕하다는 것이었지요. 또 이것이 인조반정의 명분이기도 했고요. 그러니 인조 자신은 명나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지요. 그러나 국제관계에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국제정치학의 금언과 같은 이 말을 인조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국제정세와 다가올 미래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던 조선의 인조와 달리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선견지명의 해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는 마라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물러간 페르시아가 머지않아 다시 침략해 올 것이라고 그는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또 이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다시 상대하려면 마라톤에서 승리를 거둔 중장보병의 팔랑크스가 아니라 해군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생뚱맞은 그의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아테네의 강점은 중장보병의 팔랑크스였고 반면 해군, 해전 같은 것은 그런 개념은 물론 그런 말조차 생소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군력 증강 정책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모조리 보편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테네는 200척의 3단 노선을 건조해서 그리스 최강의 해군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복된 전술과 혁신적 전략에 관하여 물론 조선의 인조도 청나라의 침공에 대비합니다. 그런데 9년 전 정묘호란 때와 똑같은 전술을 씁니다. 군대는 산성에 진을 치고 왕과 왕실은 강화도로 들어가서 농성전을 펼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다시 통할까요? 청나라가 어디 바보인가요? 정묘호란 때 썼던 전략을 그대로 쓰면 청나라 군대는 이를 회피하거나 또는 이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요? 이것은 뭐 전략 전술이랄 것도 없는 상식 수준의 이야기 아닌가요? 실제로 청나라는 정묘호란 때와 달리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한양으로 내려오는 길목의 여러 성체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6일 만에 곧바로 한양성에 들이닥칩니다. 심지어 인조는 당초 계획했던 강화도로 들어가는 곳조차 포기하고 시고문, 즉 시체가 드나드는 그런 문을 통해서 가까스로 남한산성으로 급하게 몸을 피해야 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결국 인조와 조선조정은 남한산성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반면 테미스토클레스는 충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의 해전을 준비합니다. 그는 200척의 전함을 새로 건조하면서 이 사진과 같이 뱃머리에 충각을 설치하고 이것을 청동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적선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배를 침몰시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또 배를 작게 만들어 기동력을 높이는 한편 바닥짐을 돌로 채워서 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충격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요. 또 그 결과 아울러 배가 쉽게 흔들리거나 전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충격전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3단 노선이 탄생한 것이었지요. 테미스토클레스 이전의 그 해전은 백병전이었습니다. 배전을 적선의 옆에 붙이고 뛰어올라서 백병전을 치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육지의 전투와 다를 바가 없는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미스토클레스의 충격전은 혁신적인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덩치가 커서 민첩하지 못한 페르시아 선박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없이 똑같은 전술을 반복하는 조선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아테네, 이것이 바로 운명의 갈림길이었던 것입니다. 불 꺼진 봉수대, 무방비의 조선에 관하여. 조선시대의 비상통신망은 봉수대였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4개 노선 총 673개의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지요. 봉수대마다 5개의 회를 설치해서 연기가 오르는 회의 숫자에 따라서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평상시고, 2개가 올라가면은 적군이 접근해 오고, 3개가 올라오면은 적군이 공격을 개시했고, 4개 오면 전투가 시작됐고, 5개가 오르면 전투를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의미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어디서이건 간에 12시간 이내에 애적의 침입을 신속하게 한양에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로 보면 가장 뛰어난 비상통신 수단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병자호란 때에는 봉화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637년 1월 3일 압록강을 건넌 청나라 군대의 선발대는 불과 5일 만인 1월 8일 한양에 들이닥칩니다. 조선 조정의 청나라의 침공 사실이 봉수대가 아니라 파발마에 의해서 처음 알려진 것은 1월 6일이었습니다. 봉수대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기록이 없어서 명확한 경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명나라의 봉수 방해 작전 또는 허를 찌르는 전격적인 남침 속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조선의 허술한 전쟁 대비 태세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조 때의 기록에 의하면 1627년 정묘호란이 강화조약으로 끝을 맺은 후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해서 조선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비롯한 성곽을 보수하고 또 별조청이라는 걸 설치해서 화포를 만들고 화약을 제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단성이 부족한 인조의 의사결정은 항상 지체되었고, 권력 다툼에 매몰된 조선 조정은 이를 실행할 의지도 집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선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 불 꺼진 봉수대는 말뿐인 전쟁 대비 무방비 상태였던 조선, 그 생생한 산 증거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결단하는 지도자와 결단하지 못하는 지도자에 관하여. 국난국복 리더십의 첫 번째 요건은 결단력입니다. 물론 모든 리더십의 요체는 결단하는 것이지만, 특히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기의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무거운 짐이 지도자의 두 어깨에 실리게 됩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면 누구나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미루는 것만큼 나쁜 결정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리더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있었던 조선의 인조와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사이에 있었던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단력 없는 지도자의 치욕에 관하여. 그 첫 번째 사례는 애교문서 접수 거부 사건입니다. 병자호란이 발발하기 몇 달 전인 1636년 봄이었습니다.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면서 국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운명을 가를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조선의 인조와 조선의 조정은 국서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한심하게 고민만 하며 시간을 허비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청나라의 사신인 용골대와 마부대가 가져온 문서에 자신들의 군주인 홍타이지를 대청 황제라고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황제는 오직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 황제뿐이었습니다. 조선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조선의 조정은 명분이냐 실리냐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합니다. 이 국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조정이 발칵 뒤집혔던 것이지요. 김상헌 등 척화파는 오랑캐가 감히 황제를 참칭하다니 이 국서를 받으면 명나라를 배신하는 것이다. 국서를 찢어버리고 사신의 목을 베어서 대의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서 강경한 거부 입장이었고, 반면에 주화파인 최명길 등은 그들이 강성해진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당장 전쟁을 할 힘이 없다면 일단 국서를 받아서 시간을 벌고 난 다음 내용을 살펴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현실적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제 인조가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 두 주장 사이에서 치명적인 우유부단함을 보입니다. 사신을 만나 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도 않았고, 이것은 척화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겠지만 그렇다고 사신을 죽이거나 당장 선전포고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고사하고 그 국서를 찢어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인조가 결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민심은 흉흉해졌고 전국의 유생들이 몰려들어서 도끼를 들고 상소를 하는 등 조선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위협을 느낀 청나라 사신들은 국서를 두고 도망치듯 조선을 빠져나갔습니다. 인조는 뒤늦게 평안도 관찰사에게 국서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이 어린애 같은 치졸한 행동은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에게 침략의 명분을 지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인조는 전쟁 준비도 없이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결정적인 예교적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의 왕 인조였다면 명나라와의 의리 즉 명분과 백성의 안전 즉 실리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페르시아가 아테네에게 물과 흙을 바치라고 항복을 요구했을 때 아테네 시민들이 그 사신을 죽여버리고 사생결단의 자세로 전쟁에 임해서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조선도 청나라의 사신을 죽이고 사즉생의 각오로 왕과 신하 그리고 온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나라에 맞서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승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부질없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항복을 하고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임금은 우유부단하게 우물쭈물 신하들은 명분 싸움에 티격태격 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갈팡질팡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전쟁 대비는 하는 신용만 냈으니 그 나라가 어찌 온전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조의 우유부단함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의 47일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던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바닥이 났고 병사들은 얼어 죽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홍타이지는 즉각적으로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화파인 최명길이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문서를 보내 화친을 맺고 후위를 도모해야 합니다. 라면서 항복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척화파인 김상헌이 인조 임금 앞에서
오랑캐에게 무릎 꿇고 살 바에는 죽는 것보다 낫다면서 문서를 빼앗아서 박박 찢어버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최명길이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 모으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은 찢으시오. 나는 줍겠소. 찢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줍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인조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가 보인 반응은 침묵과 방임,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상황에서 인조가 현실을 얼마나 두려워했고 또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청나라의 최후 통첩은 왕이 직접 나와서 항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나는 병들었으니 세자를 내보내겠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당연히 청나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니, 황제가 항복을 받겠다고 직접 왔는데 항복하는 나라는 왕이 아니라 세자가 나가서 항복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청나라는 세자는 필요 없다, 왕이 나오지 않으면 성을 함락시켜 모두를 도륙해버리겠다면서 홍위포를 쏘아댔습니다. 결국 홍위포가 남한산성 행궁에 여러 발이 떨어지고 나서야 결국은 겁을 먹은 인조가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산성 서문, 왕이 다니는 정문이 아니라 남한산성의 서문을 열고 나와서 삼전도에서 청나라의 황제에게 300구고들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항복의 예를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단하는 지도자의 영광에 관하여. 테미스토클레스는 놀라운 결단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그의 결단력은 단순히 용감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놀라운 선견지명의 통찰력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페르시아의 재침을 확신한 그는 강력한 해군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것도 반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의 강점은 중장 보병의 밀집 대응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이것은 아테네가 대승을 거둔 마라톤 전투에서 이미 명백하게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해군 해전 같은 것은 그런 개념은 물론 그런 말조차 생소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말로 도저히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도편 추방이었습니다. 자신의 해군력 증강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도편 추방으로 모조리 제거하였습니다. 무려 5명을 도편 추방시켰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의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매사 올곧고 모범적이었던 아리스티데스조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정치 명문가 알크메이온 가문의 크산티포스도 도편 추방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크산티포스는 나중에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만, 아무튼 때마침 라오리온 은광산에서 막대한 은광이 발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제에 가까운 수입을 전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미스토클레스는 이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이 돈으로 200척의 전함, 3단 노선을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기병과 궁병 그리고 경장 보병이 주력인 페르시아에 맞서는데 배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에 시민들은 좀 시큰둥해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해상권을 놓고 아테네와 다퉈왔던 이웃한 섬나라 아이기나를 정벌하려면 배가 필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섬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배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에 시민들은 100척의 전함을 건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에 만족할 테미스토클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델피의 신탁을 이용합니다.
델피의 신탁은 아테네가 나무 성벽에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예언, 즉 전교가 그렇게 나온 거죠. 당시 대다수의 아테네 원로들은 이를 아크로폴리스에 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여기서 농성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이것은 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민들을 설득했던 것이죠. 테미스토클레스가 보여준 결단력의 악권은 아테네의 전 시민을 트로이젠으로 피난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중요하다. 적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수도 아테네를 비우고 전 시민을 피신시키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가 깃든 도시, 특히 신전이라든가 또 삶의 터전인 농토, 또 살던 집, 이런 것들이 모조리 적군에 의해서 불타버리도록 내버려 두고 전 시민이 피난길에 오른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했거니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자칫 시민들이 반발을 하면 그 자신이 탄핵을 받아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영토를 잃더라도 또 자신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시민들을 보호하여 훗날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실리적인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테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지방으로 정적을 제거했다는 비난도 또 자신이 탄핵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도 또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이란 그런 것입니다. 꿩 먹고 알 먹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모든 것을 걸고 내리는 결단,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 국난 극복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결단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